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국정원장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달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비서실장은 2013년 5월부터 매달 5천만 원 현금 따발이 든 봉투를 들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들어갈 때마다 파견된 국정원 직원을 만나러 왔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사무실까지 찾아가 돈을 건네면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한 겁니다. 때로는 국정원 측에서 신원 확인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이재만 전 비서관이 청와대 출입 차량을 인근의 극장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극장 앞에 서 있으면 차가 와서 태우고 청와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후 이병기, 이병호 원장 시절엔 청와대 주변 골목길이나 북악 스카이웨이 노상에서 몰래 만나 돈가방을 전달하는 등 은밀한 방식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당시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이 비밀스럽게 이뤄진 점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라 불법 뇌물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년 넘게 보좌해온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에겐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33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에 더해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안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1,3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본래 대통령의 배우자를 담당하던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한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상 구매 등을 지휘하며 사실상 안주인 노릇을 한 게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상납금 용처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최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가득 담은 상자들이 실려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부터 최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때입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승인을 받아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관련 물증도 제출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 역시 당시 국정원 특활비 비판과 관련해 최 부총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현수 실장의 제안을 듣고 상납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국정원이 특활비 문제 해결을 위한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최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밖에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시사 폭격기들이라고 하지만 이 눈이 오고 그러면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왜요? 그냥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하대요. 유년 시절, 그 청소년기, 그리고 20대 한 초중반까지는 어렸을 때 그 추억들이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첫눈 뭐 이런 특히 이제 초겨울이 내리는 눈 같은 경우는 왠지 좀 마음이 설레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안 할 거라는 생각으로 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약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묘령의 여인도 만나야 될 것 같고 여자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풋풋한 어떤 사춘기 때 사랑 같은 걸 만나는 뭐 이런 느낌 같은 거 그런 날입니다. 방송하기 더럽게 싫은 날입니다. 예. 자, 그 눈을 헤치고 달려오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어포스 원 유명정님.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예, 다음에 캐딜락 원. 안녕하세요. 야스입니다. 예, 그리고 마린 원.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지들이 그거래. 인정하는 거야? 저는 팟캐스트의 문재인 푸른 나옵니다. 자, 눈도 오고 겨울이 됐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시사 이야기는 엄청 많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이번 방송에서 해볼 건데요. 특수활동비 때문에 설왕설래, 지금 자유한국당은 거의 쥐죽은 듯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고 여기 찍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홍준표고요. 그런 이야기를 다 뭉뚱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홍준표의 특수활동비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도 괘씸해서 일단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성완종 사건은 무죄랍니다. 본인이. 대법원을 믿는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한번 찍히면 아프죠? 엄청 아프죠. 대법원장 한 명 바뀌었다고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는다. 이렇게. 이게 쫄았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한다. 얼마나 쫄았다는 게 딱 티가 나는 말이에요. 전두환 정권 당시에 서슬퍼럴 때도 김재규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원이다. 대법원에게 나 무죄 판결 내려줘라고 지금 어쩌면 압력을 넣고 있는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서 소수 의견은 나오죠. 다수 의견하고 소수 의견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소수 의견은 판결에 영향을 못 미치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수 의견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 파기환송심 판결에 영향은 못 미치는 소수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뇌물 전달자가 자기 자신이 뇌물 공여에 관련한 더 큰 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심은 무죄가 났죠 또.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원이 이제 박근혜 등등에 장악되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법원은 좀 억울하실라나?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원래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연령 비연령이잖아요. 판사가 법을 갖고 판단할 때, 그러니까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정황 또는 뇌물 공여자나 받는 사람의 어떤 증언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체가 비밀스러운 거니까. 네. 그것을 증거로 보냐 안 보냐가 고무줄 잣대가 되는 거야.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사실 뇌물 관련한 그 재판들은 한마디로 다 엉망들이죠. 그냥 그 정권이나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가장 극단적인 예가 그 한명수 총리잖아요. 의자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유죄가 되고, 홍준표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전달했다고 증언을 했고, 그리고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자살하면서 남긴 장부에 버젓이 이름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죠. 더욱더 홍준표가 쫄아 있는 거겠죠. 2심 판결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홍준표 본인의 말에 따르면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는데 2심 법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이 믿을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믿어야지 왜 법원이 안 믿죠?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으로 내려갈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안 돼서 안타깝고요. 경선 비용도 있고 해서 어디 동구할 데 없느냐. 그래 하니까 집사람이 6월 23일 날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경선 기타금 나왔던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자기 비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한 국회 운영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읍니다. 홍준표가 지금 베트남 갔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하시는데도 국회 대책비 일부를 집사람한테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년 6개월 만에 2년 반 만에 말이 바뀌었어요. 특수활동비를 쓰고 나니까 급여가 좀 남아서 집사람 좋다. 뭔 말이야 이게. 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거죠.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서 네. 돈을 쓰는 사람만 알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르잖아요. 그 특수활동비를 쓰니까 월급을 쓸 필요가 없어서 마누라 갖다 줬다 이거잖아요. 그거 아니야. 진짜 개념 없는 소리죠. 아니 그 당시에 홍준표가 하는 말에 의하면 자기가 어찌됐든 뭐 돈이 남아서 그거를 부인한테 갖다 줬는데 부인이 그걸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뭘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좋지 않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 건데 지금 그 홍준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특활비 의혹이 불거지자 아내에게 준 돈은 특활비가 아니라 본인 급여라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일관성 없는 해명은 오히려 수사당국의 진상조사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진상조사를 다시 하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당시에 기자회견이랑 이런 것들을 한 기록이 다 있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왜냐하면 계속해서 놀림감이 될 게 뻔하거든요. 2015년 5월 11일 기자회견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 활동비라고 받으면 나한테 들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그랬었죠. 예, 그걸 집에 갖다 준 게 무슨 국회의원이 집에서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들을 때마다 너무 저급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저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말은 박근혜식 사고방식이죠. 내 손에 있는 돈은 다 내 거야. 그 도둑놈 심보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요. 저쪽 사람들의 유전자. 이렇게 썼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썼던 것 같아요. 속칭 눈먼 돈이라고 하는 예. 돈의 그 개념이 예. 뭐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써왔던 부분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고 또 그걸 어그로 끌기 위해서 뭐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거를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게 참 후한무치한 거예요. 그 염치를 몰라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말을 수시로 바꾸고 온갖 이야기를 해도 그냥 도둑놈은 도둑놈인 거야. 세금 도둑이라고 해야죠. 우리가 이제 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저번에 그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 정말 맛있잖아요. 좀 잘 나간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게 세금 도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미안함이랄까 일말의 양심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특수활동비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박근혜한테 상납을 했는데 30억이 사라졌어. 전체 금액에서. 청와대에 준 돈은 소명이 된 거예요. 근데 30억이 사라졌는데 국정원장들이 지금 어디다 썼는지 말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모르는 거 아닐까요? 이 전체적인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을 현금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은행권으로 이렇게 다발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발에는 그 은행권 띠지에 은행이 그 마크가 있으니까 그걸 풀어서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무띠지로 다시 묶어서 5천만 원씩 1억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데 그렇게 치면 그 현금이라는 게 사실 잔액이라는 게 딱 안 맞잖아요. 그 현금 관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상해요? 이상하게 현금으로 관리하면 뭔가 꼭 이렇게 마지막 아구가 안 맞거든요. 그거 지난 방송에 비춰보면 신병이 가져간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의 그 장독에 있는 미자금을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30억이 빈다. 근데 그 용처를 지금 말 안 하고 있다. 뭘까요 이게? 어디다 쓴 돈일까? 이게 너무 명확한 게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예요. 원외 반출 내역표라고 국정원이 검찰에게 제출했거든요. 이게 이제 원외 반출 내역표는 현금이 국정원 외로 나간 거에 대한 표인데 여기 나간 거에는 70억이 돼 있어서 박근혜한테 청와대로 40억이 갔다는 거는 소명이 됐고 그 나머지 30억에 대한 용처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3명의 국정원장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려운데 가능성은 2가지라고 봐요. 정말로 검찰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듯이 그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갔을 확률 한 80% 그리고 나머지 20%는 이 국정원장들 지들이 띵겨먹었을 경우. 그렇지. 난 그걸 더 크게 봐요. 정치는 당연히 갔을 거고. 네. 그러면서 내가 왜 주기만 해야 되냐? 그럼 나도 먹어야지. 나는 왜 월급만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상상했던 모습이 그 요즘 TV CF 보면 김준현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총 들고 입 벌려라 치킨 들어간 다음에 빵 쏘면 입에다가 치킨 팍 박아주잖아요. 오늘 야식 뭐 먹을 거야? 야식 뭐 먹을 거야? 그 야식 내가 정해주지. 입 벌려 치킨 들어간다. 그런 것처럼 최경환한테 입 벌려라 1억 들어간다 빵 쏘는 거 아닐까. 근데 이 세력들이 얼마나 썩었을까가 일단 궁금하고요. 나는 최근에 이 국면에서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는 안 먹었을까? 근데 그게 아직까지 한 건도 안 나오고 있다. 자기들이 관례라고 했어. 관례라고 했는데 민주정부 때 그걸 안 드셨다는 게 증언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먹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명박을 왜 안 먹었을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이게 박근혜 정부 현재 이 드러난 사실들을 캐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쥐새끼 정부에서도 그거를 먹은 거를 자료가 나오겠죠. 순서대로 나오겠죠. 지금 그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최근의 일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기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원장들이
좀 드셨을 가능성 전 100%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인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국정원장들은 한 연봉을 한 10억씩 주나요? 그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준 만큼 내가 갖는다. 그렇지. 1억을 주면 나도 1억 가지고 저쪽이 1억 주면 또 내가 1억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돈의 성격상 누구를 줬다는 영수증이 서로가 주지 않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공범들은 항상 나눠 갖게 돼 있어요. 청와대에다가 상납하는 것도 저는 개인 비리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저번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전달한 놈도 입을 막아야 되니까 똑같이 주는 방식인 거거든. 근데 거기에 3명의 국정원장들이 안 먹었다는 그 상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얘네들 3명의 전직 그 당시 국정원장 얘네들 3명이 집에다가는 살림비를 갖다 줘야 되니까 월급에서 어떻게 삥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인과 자식들과 그다음에 자기 부하 직원도 모르는 곳에 돈을 써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쓰기 위해서 아마 인마에 포켓했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직원 경력금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뭐 1억 원씩 썼다. 이렇게 자기가 서명이 되고 이 3명의 국정원장은 그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요구해서 줬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책임은 사실 없는 거야. 왜? 임명권자니까. 근데 자기들이 직접 먹었다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주요 핵심들 있잖아요. 무슨 뭐 국정원장 밑에 뭐 차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나눠 가졌을 가능성 100%라고 봐요. 얼마큼 나쁜 놈들인지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이 전달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꼬리표를 붙이는 게 불가능하니까 제가 문득 생각난 게 그 결혼식장에서 이제 그 축의금 받는 역할을 해보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거든요.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들은 봉투를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회사원들은 그냥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대신 돈을 뽑아서 이렇게 그 뭐 누구 이름 써주고 봉투를 내는데 공무원들은 그 봉투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봉투를 이렇게 딱 마감을 해요. 마감을 해놓고 안에 얼마 들어있는지 못 보게? 예, 봉투 위에다가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그 혼주 이름을 쓰고 원래 그 축의금 낼 때 그 쓰는 그 이름으로 자기 이름하고 직위하고 쓰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직접 안 오고 봉투만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봉투를 낼 때 그런 걸 보면 참 낯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렇게 그 봉투가 어떻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배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배달 사고는 어디에나 있어요. 네. 축의금 맡기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랑이나 신부 쪽에 가까운 친구 대부분 많이 맡아요. 아니면은 가족 중에 이제 별로 할 일이 없는 막내 이렇게 많이 맡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다가 축의금을 10만 원 넣었는데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제 가족들끼리는. 근데 이거를 축의금을 내면 바로 그 돈을 빼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돈을 모아야 된다고. 봉투는 인증인 거야. 누구누구 왔냐가 중요하고 여기 리스트에다가 뭐 마차 3만 원 치사하게 야수 20만 원 와 유명정 50만 원 와 금액을 쓰는 경우는 없죠. 누구누구 왔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부에다 기록을 쓰는 건데 어쨌건 정말 골 때리는 정부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속한 부분이 그거랑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검찰 입장에서 아직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이 사람들을 구속하는 거죠. 발표를 못하는 거죠. 구속은 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 비리가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전체 정부 특수활동비에 반 쓴다 그랬잖아요. 거의. 그 정도 되면은 국정원은 제가 봤을 때 해체해야 됩니다. 진짜로.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이죠. 최경환이요. 그 방송을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사무실이. 국회의원 사무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약간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그게 좀 지금 온라인상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왜 저러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의장한테 저는 통보를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인데 국회의장한테 최소한 이렇게 서면 통보라도 해주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뭐 의례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지금 걸려있는 게 너무 많아요. 최경환은 의원직 날아가게 생겼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청탁 재판 중이고 그다음에 홍준표는 빨리 나가라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박근혜 정권의 사실상 2인자였잖아요. 선진국 같으면 새누리당 자체가
정당 해산됐어야 된다고. 그 상황에서 최경환이 이태껏 살아있다는 것도 현역으로 있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만 최경환 자체는 왜 초이노믹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최경환이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SOC만 퍼붓는 그런 경제 관료였어요. 최근에 국회 지금 내년 예산 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지금도 그렇더만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복지 쪽으로 좀 돈 좀 쓰자. SOC는 이제 하지 말자. 근데 여당이고 야당이고 쪽지 예산, 카톡 예산까지 등장했다고 지금 보도를 한 봤는데 어쨌건 그런 것의 선두주자였던 사람이고 관련해서 국정원 돈을 받아가지고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엄청 실드 쳐줘요. 그 야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에서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예. 근데 특수활동비 논란 나올 때마다 그 돈 받아서 실드 쳤던 거 있는데 지금 강창일, 안민석 의원의 질문은 명정님이 한번 해주시고요. 최경환은 야수님이 한번 해줘보세요. 특수활동비 말이죠. 상세 내역들 지금 아무도 터치 못합니까? 국정원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총액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만원권으로 89톤입니다. 이게 영수증 없이 눈먼 돈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보, 군사, 또 국정수행 이런 활동에만 아주 최소화해서 지원하고 있고 전체를 그렇게 매도하시는 것은 또 너무 지나친 최근에 김동연 부총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김동연 부총리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인 과세하겠다. 네.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김동연 부총리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고 이렇게 실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이런 특수활동비 자체를 실드 칠 이유는 없죠.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은 예산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책임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 거지 기재부가 이렇게 나서서 할 일은 아니죠. 그러면서 2015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요. 나라 빚이 과도하게 늘어 선고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경제부총리 맡은 지 1년 3개월 만에 국채 발행이요. 연평균 31조 5천억. 그러니까 이명박 때보다 57.5%나 증가한. 전체적인 큰 얼개는 이런 거잖아요. 나라 살리면 더럽게 못해. 필요하면 그냥 빚 내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국정원으로부터는 뇌물 받아가지고 국정원 실드 줬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통화량을 늘려서 경기를 받쳐줘야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정말 악랄했던 건 세금에 대한 이렇게 세수 수입에 대한 대책 없이 국채만 발행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악랄한 거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공약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죠. 증세 없는 복지. 그래서 세금을 안 올렸는데 서민 증세는 열심히 했어요. 담배값 올린 거. 예, 서민 증세는 열심히 했는데 돈 많은 사람들과 재벌들에 대한 증세는 안 했죠. 그러니까 결국엔 국민이 봉인 거잖아요. 저 국채 발행하면 누가 갚아요? 결국은 국민이 갚는 거예요. 그리고 최경환 이 자식은 연말만 되면 자기 지역구에 SOC 예산 따가가지고 그 최경환의 지역구에 가면은 쓸데없는 곳에도 가로등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리고 차가 안 다니는 고속도로가 또 굉장히 아름답게 납겨져 있고. 할 일만 하면 돼요. 모든 장관들 중에 기재부 장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쯤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기재부가 부처 안에서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죠.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니까. 그런 정도로 나라 살림도 더럽게 못해. 초이노믹스라는 게 도대체 실체가 뭐예요? 그 말도 좀 일본스럽게 말을 전놓기는 했는데 최노믹스죠. 최노믹스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서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안 하면서 서민들한테 세금은 더 올리고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그거고요. 두 번째가 빚내서 집 사게 만드는 건설회사 또한 토건회사들을 부자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민들하고 하여금 서민들은 뭐 완전 죽어나가게 만드는 거죠. 앞으로 미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측치나 이런 예상치 이런 것들을 다 뭉개버리고 서민들의 품속에 있는 아주 작은 돈까지 다 빼내서 재벌 대기업한테 안겨주는 그게 뭐 최노믹스의 핵심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빚만 내놨다고. 그러면서 국민이 잘 살아야 된다라든지 세금을 아껴야 된다라든지 이런 개념은 없고 최경환 스타일로 보면은 국정원에서만 돈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밖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뇌물이란 게 그래. 누가 그렇잖아요. 뇌물은 100개 중에 1개에 걸릴까 말까 하다 그러잖아요. 각 부처별로 다 받았다고 치면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최경환은 이제 국정원에서 예산 담당한 사람이 기조실장인데 이현수 이 사람이 이제 최경환한테 1억 줬다고 했고 국정원 원장들도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경환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최경환한테 왜 줬을까 궁금했던 부분이 기재부 장관이었고 특수활동비비는 깎이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1억 원을 이렇게 떼주고 자기들의 특수활동비를 보전받는 방식으로 국정원은 또 그걸 특수활동비를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난 그게 궁금해. 특수활동비가 전체 정부 예산의 한 반쯤 되는 게 국정원 거라면 그 양이 엄청 많잖아요. 수백억이잖아요. 예. 그거를 뭐에 쓰려고 그랬을까? 그럼 뭐 저기 대명천지에 쓸 수 없는 돈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뭐 댓글도 했고 뇌물도 있을 거고 자기가 삥 치는 것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 배달 사고 많이 일어나거든요. 현금이 움직이면 댓글 부대한테 월급 줄 때도 아마 일당 줄 때도 거기서 띵겨 먹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을 것 같고요. 친박 집회에도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것도 또 띵겨 먹었죠. 네. 소송 들어가고 난리 났었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최경환이 기재부 장관이던 시절에 공공기관들이 특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공공기관 평가 때문에 이 평가를 A등급에서 B등급으로만 떨어져도 그 인센티브 금액이 확 바뀌거든요. 이렇게 실수령액이 1년 그 실수령액이 뭐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1.5점 때문에 이제 A에서 B로 이제 넘어가고 B가 A가 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네요. 그 정도로 돈을 밝혔던 사람이면 그 각 산하 기관들에서도 국정원 같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쪽에서도 돈을 빼내기 시작하면은 못할 것도 없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김영란법 시행되기 전에 카드 한도액이 한 번 쓸 때 3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그래요. 영업비로 쓰는 그 접대용 카드가 한 식당에서 30만 원 이상 결제를 못하도록 이렇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카드를 10장 가지고 나와요. 나눠서. 예, 그래서 10장으로 나눠서 300만 원을 결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카드 깡 했다는 의혹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기관에서 안 했다는 것도 없죠. 이게 대표적인 적폐 중에 적폐네요. 예.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이 물타기를 실전하고 계시죠, 지금.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니까. 특수활동비라는 제목이 붙은 건 전부 다 의심해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다음으로 많은 수밖에 없는 곳이 검찰인데 예.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105억 원이 그렇다는 건데 원래 애초에 법무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다. 이게 팩트인데 지금 물타기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거 없는 것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특수활동비만 한정해서 보면 우리가 큰 돈들 있죠. 그러니까 뭐 억대 단위, 뭐 100억대, 뭐 500억대 이런 큰 돈에 대한 특수활동비라고 딱 명목 지어진 것만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활동비 아주 작은 거, 월 한 뭐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 그 작은 특수활동비들이 의원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 내에서 쓰는 돈은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사용 내역을 다 공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국회 내에서 쓰는 돈은 비밀일 이유가 없어요. 정보기관이 아닌 이상, 뭐 수사를 위하거나 첩보활동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닌 이상은 사실 사용한 내역 자체를 공개하는 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자를 만나서 밥을 먹고 민원인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불법적인 활동도 아니고 그걸 왜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의원실에서 쓰는 택시비, 밥값, 뭐 복사비, 뭐 인쇄비 이런 것들 뭐 공개해서 뭐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그런데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를 어떻게 시전했냐면 국정원이 청와대에다가 상납했다고 하잖아요. 예. 검찰도 상급기관인 검찰이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으니까 똑같이 조사하라 이건데 트가 틀린 얘기를 그렇게 지금 어거지로 하고 있는 건데요. 짜맞추기 물타기죠. 검찰은 예산 편성권과 예산 집행권은 없어요.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 편성과 집행권은 법무부가 갖고 있고요. 지금 105억 문제된 거는 105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애초에 법무부에 책정된 특수활동비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검찰에 책정된 건데 얘네들은 그거를 전체가 다 검찰에 책정됐는데 법무부에 105억 원을 상납했다. 이렇게 지금 억지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예산 편성권하고 집행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법무부에다가 상납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형적인 물타기를 시전하고 계시는 예. 거예요. 예.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데이터 나눠 쓰는 거 있잖아. 가족 사이에 내가 데이터가 남으면 주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엄청난 억울을 끌는 이 상태. 야, 이 사람들의 그 유전자 아까 다르다 그랬잖아요. 물타기 할 게 뭐가 있나 찾다 보니까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낸 거야. 이거는 특수활동비라는 제목만 붙어 있으면 무조건 다 저건 뇌물이야라고 이렇게 등치시켜버리는 거죠. 졸라 무식한 생각이죠, 진짜. 그러니까 저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얼마나 눈먼 돈들을 이렇게 많이 써왔는지 생각하면 좀 끔찍하다는 생각 좀 들어요. 수천억 원이 되는 돈들이 그런 식으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우리 세금으로 낸 그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이 받아가지고 어버이연합에 주고 댓글 다는 데 쓰고 최소한한테 주고 또 지금 의심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여당에도 뭐 있다 이런 식의 뭐 정보가 흘러나오긴 하는데 그거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적폐 중에 적폐고 위법이잖아. 그럼 바로 처벌 받아야죠. 이 홍준표가 계속 이렇게 억지 논리를 피우고 물타기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그 검찰이 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당 소속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벙어리 냉가슴이야. 왜냐하면 한마디 던지면 그 다음에 내가 구속되거든. 순서대로 갈 것 같으니까 최대한 뒤로 물러나 있는데 앞으로 전선으로 안 나와요. 근데 홍준표는 당대표다 보니까 최전선에서 지금 막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건드리지 마. 검찰 너희들도 다쳐 막 이러는데. 근데 홍준표는 그냥 이미 베린 몸이라서 그래요. 이미 베린 몸. 뭐 머지 않았으니까. 검찰 수사 받고 뭐 그러면서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 2판 4판 이거 깽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해봐. 나 제1야당 대표인데 뭐 니들이 어쩔 거야. 그러면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려고 그런 식의 것이 있는데 베트남 갔거든요. 근데 베트남 간 이유가 이거야. 삼성전자 구미 공장이 베트남에 가서 만든 일자리가 10만 개. 협력업체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베트남에 창출되는데 우리나라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방문한다. 욕 나오려고 그런다 진짜.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게 난 눈에 보여요. 이런 거를 세밀히 살펴서 뭔가 국익에 도움될 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명박이 바레인 간 거나 홍준표가 베트남 간 거나 뭔가 구조가 유사해. 그러니까 한국에서 처리 못하는 일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사람은 비자금이 없을까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 없을 수가 없죠. 저도 있는데. 아니면은 경남도지사 시절에 어디 베트남 어디하고 MOU 같은 거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봐봐. 왜 갔을까? 예, 홍준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혹시 자유한국당의 문제 아닐까요? 비리 구조는 전체적인 비리는 없어. 개개인의 비리가 있을 뿐이지. 자유한국당이 베트남에 뭐 투자한 돈이 날아가게 생겼다든지.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알거지가 되게 생긴 뭐 이런 상황. 뭐 그런 해피해. 지금 삼성전자 베트남 사업장에 베트남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있어요. 그거를 실드 쳐주고 뭐 다른 뭐 대가성 뭐 후원금을 기대하거나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은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중한 어떤 시절에 이런 이유로 베트남에 간다는 게 믿겨지세요? 지금 그 베트남 내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백혈병, 뭐 불임, 이렇게 산업재해 이런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여당이 실드 쳐주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했던 행태를 똑같이 베트남에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실드를 쳐준다면 한국당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 홍준표처럼 가난한 사람이 베트남에 따로 뭐 사업체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러면은 삼성으로부터 땡땡땡을 받고 응원을 받고 막 지르긴 좀 그렇다.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이상해요. 사실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핑계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핑계 이상은 없고. 그건 몰라. 그러니까 이게는 이 사람들이 세력이 워낙 부도덕하다 보니까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순수하게 이 용도로는 갈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이건 핑계인 게 아니 이거 지금 홍준표가 얘기하는 이런 이유로 베트남 간다는 거는요. 여기 앉아서 서주만 보면 다 나오는 얘기고요. 뉴스만 봐도 다 나와요. 그렇죠. 이런 걸 뭐 굳이 갈 필요는 없고 한 가지 추측은 이제 따뜻한 데 가서 좀 쉬려고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베트남 출국할 때 사진 보니까 눈썹은 많이 자리를 잡았네요. 헝그리버드. 갑자기 궁금해요. 그 눈썹 문신을 하면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럼요. 색깔이 옅어지나요?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정말 진하고 되게 웃기게 보이거든요. 맨 처음에 홍준표 그랬잖아요. 지금 많이 이게 피부가 탈락이 되면서. 아니, 이렇게 햇빛을 보면서 약간 바래지는 거 아닐까요? 탈색되는 경우 많잖아요. 아니 근데 요즘 남자분들 이 눈썹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왜 눈썹 필요해? 없으면 허전하죠. 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줄어들어. 그러게. 약간 좀 옛날 장군상? 나중에는 이제 흰수염이 날리며 조선시장처럼 하얘지고 있어요 지금. 임꺽정상이라고 하죠. 검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애증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검찰을 불신. 그렇잖아요. 예.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수도 없이 했지만 홍준표 말이 일견 틀린 말도 아니에요. 정권의 중견이었던 건 사실이고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고 뭔가 시국 사건들을 보면 세월호까지도 검찰에 의해서 쉴드가 돼버리면 사건 끝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사활이 걸려있는 게 사실 하나 있죠. 뭐냐? 공수처. 이 공수처는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두 가지 용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좀 완전히 수술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세게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검찰을 주체를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면은 문무일과 윤석열을 주체로 보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다수의 기득권 검찰들을 주체로 보느냐 이것도 좀 시각이 좀 그래서 애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 믿을 구석도 있지만 또 잘해내야 되는 구석도 있단 말이야. 이게 참 애매모호하죠. 근데 지금 공수처 관련해 가지고 조국 수석이 국회에 나왔어요. 국회에 이제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회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이다. 이제 마무리할 때 됐다. 공수처 안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정부안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공수처는 이제 이렇게 봐요. 개혁의 방향성은 그게 어떤 정부가 됐건 간에 검찰을 견제할 장치는 필요하다. 워낙 그쪽에 그러니까 검찰 자체가 정권의 사실 개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이야기를 홍준표가 할 이야기는 못 되는 거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써먹었던 거를 그렇게 비난하는 건 좀 못 되는 거지만 어찌됐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저는 100% 공정하게 법대로 하기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완할 장치가 있으면 함부로 못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 검찰의 지금 그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의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공수처로 인한 기소권을 나누는 거하고요. 경찰과 수사권을 나누는 거. 요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특히 공수처는 이거는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게 공수처가 돼야만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게 왜 나왔겠어요. 그래서 이 공수처가 있어야만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검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검찰이 예전처럼 무소불위로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도 견제받는다는 걸 명확히 인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찌됐든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뭐 중앙지검만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검찰 그 지금 구속돼 있는 애들도 보고 그러면 어떤 폐악질들을 해왔는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폐악질들을 해왔을 때 이렇게 뭐 대충 꼬리 자르기 선에서 뭐 구속이나 아니면 뭐 처벌 정도 하고 옷 벗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범죄에 따른 처벌을 받는 그래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견제로 가면 돼요. 네. 공수처의 인물들을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고요. 그럼 상호견제로 가면 됩니다. 네. 최소한 비리 사건이라든지 정권이 줄서기 하는 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옥상옥인데 정권이 바뀌어서 그걸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공수처도 근데 그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지. 검찰의 수사권만이라도 사실 분리가 되면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검찰이 그동안 잘못했음에도 어떤 범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행태가 국정원하고 똑같거든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로 그냥 물에 물 탄 듯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것들도 사실 국정원하고 그런 그 법을 다루는 그 기관들의 행태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정확하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은 공수처처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긴다면 사실 그렇게 법을 위반하는 그 검사 판사들이 처벌을 정확하게 받지 않기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국정원 조직 자체를 뭐 해체한다거나 없애거나 간판을 바꾸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별 범법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각만 제대로 딱 서면 이 시간이 나머지는 해결해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하거나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사실 자유당이나 아니면 일부 검찰 이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70%가 찬성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월소득 400만 원 이상의 중고소득자 여기는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왔고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찬성 75%인 것처럼 사람들이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이거 똑바로 잡아달라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생각 들디다. 그 전병훈 수석 오늘 검찰에 출석했거든요. 그게 어찌됐건 간에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사실 꿈도 못 꿀 상황이에요. 박근혜 정권 때 같으면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그렇죠. 정권 초반에. 네. 그건 불가능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이걸 읍참마석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전병훈 수석의 한결같은 거는 나는 돈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쪽에서 어떤 게 만들었냐면 제3자 뇌물죄 이런 걸로 전병훈 당신 보고 보좌관들한테 뇌물 준 거야.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전병헌 전 수석이 이제 검찰에 출석해서 혐의가 있건 없건 간에 선도적으로 지금 출석하는 상황이에요. 최경환 가야 되고 그러면서 정치권 자체는 정말 목소리 크게 높이는 사람을 보면 목소리 높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꿀릴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야. 유여해? 이런 거. 뭐 비리를 저지를 만한 어떤 스펙도 아니고 기간도 그런 식으로 나머지는 조용하게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심란한 집단이기도 하고 특수활동비를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물타기 해가면서 당연한 거고 그 말이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특수활동비로 썼더니 급여가 남아서 부인을 갖다 줬다. 그게 그거 그러니까 평상시에 급여를 부인한테 안 갖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안 남으면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홍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비는 받지 않겠죠. 근데 네. 아마 경남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받는 건 비슷할 거예요. 별 차이 없을 거라고. 그럼 도대체 집에서 살려면 뭐로 했을까? 경남도지사도 특수활동비 있을걸? 있겠죠.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 저런 것들 하면은 야 내가 어렸을 때 꿈처럼 정치인을 했어야 돼. 난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 아 이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차제 이걸 없애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없애야죠. 없애거나 안 그러면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거나.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란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음험함이 있어가지고 정보 뭐 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름을 낮춘 뒤에 정확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최소한 여야가 보는 앞에서 국회의원들이라도 그렇죠.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이다 이제. 5월 24일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은 금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 5월 현재액 127억 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케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 절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금년 5월 현재 127억 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절차에 있어서도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 비서실 자체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상증명 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요구 관련입니다. 금년 절감 집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대통령 비서실의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를 금년 대비 31% 50억 원 축소 요구하겠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아버지와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저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유명종님, 에버티 인권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브룬나우님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에버티 인권상 수상자 우리 신비님. 감사합니다. 네. 마차님은 이 영광을 마차님은 안 드릴 거예요. 이 영광을 저한테요? 마차. 누가 가서 봤냐 했는데 세월호 참사 때 생존자인 장혜진 양 대표로 간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세월호 유가족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촛불 집회 수화 통역사 그분 알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분. 예. 음악 나오면 뭐 춤추면서 수화하시는 분. 그 자원봉사자, 백남기 농민 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런 분들을 막 추천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 이거는 좀 그런 게 생존자지만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을 대표해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돌아가신 분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생존자 이분이 가시는 건데. 피해자 대표인 거죠. 그렇죠.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달 5일, 12월 5일 날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서 에버트 인권상을 받습니다. 자, 그 세월호 관련해서 이야기 하나를 좀 짧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다려왔던 세월호 특별법 제2기 특조위를 만드는 법이고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이 사실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는 24일이요.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우선 처리 법안으로 돼가지고 본회의에 바로 올라가서 지금 찬반 투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박주민 의원이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야당이었을 때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통과가 되거나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6명 더 많아지게 되는 사태가 좀 벌어져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3명이니까 심각한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며칠 전에 국회에 온갖 국회의원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협조해달라고까지 막 돌아다니시고 활동하시더라고요. 여야 협치 개혁 법안 1호 법안이고요. 이게 정식 명칭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인데 원래 명칭은 뭐냐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고 요게 국회 법이 이걸 상정을 해놓으면 작년 12월 달에 상정해놓으면 330일 뒤에 정기국회 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법이에요. 우선 처리 법안 1호 법안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본회의가 개회되고 상정되면 수정안을 냅니다. 그럼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요. 받을지 말지를 국회 회의 규정이. 그래서 이게 통과가 돼야 이 수정안으로 투표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면 또 굉장히 이제 제2기 특조위도 개판이 돼버린 꼴이 돼서 어떻게 이걸 지금 잘 헤쳐나갈지 굉장히 불안하고요. 원래 이제 22일이라고는 24일로 이제 연기가 된 것 같은데 24일 날에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한데. 그러니까 그 이번에 유가족분들이 국회에 가서 집중적으로 돌아다닌 것이 국민의당 의원들 방인데 개정된 법도 일단 통과해야 그걸 다시 이제 그 법을 통과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건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거기다가 정의당 플러스 뭐 민중당 플러스 해서 하면은 통과는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세월호에 대해서만큼은 자유한국당이 거의 경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무조건 통과시키고 막 밀어붙이고 그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수정안 내용은 보면 특조위 직원 수도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이런 어떤 참사의 진상규명 하려고 그러면 직원들 수가 제가 보기엔 150명도 적어요. 한 500명 정도는 돼야 뭔가 좀 해보지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다음에 2기 특조위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함께 다룹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만 다뤘던 특조위가 아니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아서 개정안의 동의를 받았죠. 네, 24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제출하면 그렇죠. 국회는 수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먼저 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하는 자동 폐기. 자동 폐기죠. 작년에 올려놨던 건 폐기되는 거고요. 요거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영어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법안이 개정이 돼서 개정된 법안으로 위원회가 꾸려져서 다시 진상조사에 좀 힘이 됐으면 좋겠지만 더하기 저는 하나를 더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왔던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헌법이 개정되는 개정안에 차라리 국민안전위원회라는 이런 타이틀을 헌법재판소 같이 넣어서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해서 그 안에 수사권, 기소권 모든 것을 다 넣은 하나의 그 권력기관을 공수처 같이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고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빨리 공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참사가 벌어진 나머지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또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일 날 어쨌든 우리 애청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기 소속의 지역구 의원이 어쨌든 정상적인 의원이라고 한다면 적폐 의원이 아니고 의원이라고 한다면 전화해서 당일날 24일 날 반드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하고 과반을 확보해야 되니까 반드시 찬성해 줄 것을 강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지역 행사는 여전히 개판 여당 또 몇 명 빠져버리고 찬반 투표했더니 과반 안 넘어가지고 부결되면 짱돌 맞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자기 소속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날 행사가 어떤 건지 본회의에 갈 수 있는 건지 미리 체크를 해서 반드시 이 법은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안 되면 얘기했듯이 강주항쟁도 제대로 지금 진상규명을 못했듯이 그래서 또 세월호가 터진 것처럼 또 세월호가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되면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또 터진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희생자는 우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을 지지하고 빨리 진상규명하고 문제점이 뭔지 그다음에 이후에 재난 시스템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고서와 경험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진상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저는 장기전으로 갈까 봐 불안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여기에 살짝 좀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야당이던 시절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막 나오고 그러면서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세월호 그냥 끝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제 이거 법안을 발의해놨는데 정권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바꿀 필요성의 상황을 느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이죠. 자기들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 법안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한번 명령님하고 저 공순주님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구를 만든다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해서 특조위 만들겠다는 거였고요. 그렇죠. 그랬죠. 범죄대가 그러니까, 국가였으니까 당시. 예를 들어서 지금 5.18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5.18 그 특조위라는 것도 만들어진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이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어그러지면 훨씬 더 강력한 특조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회가 상관없이 행정부 차원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얼마나 저 사람들이 나쁜 세력인가를 한번 이 국회에 24일 전후로 해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반대하는지. 국민의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요. 과연 국민의당이 국민들을 위하는 당인가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수정안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했고 국민의당이 당일날 이제 어떻게 당론으로서 이걸 찬성을 지심을 내릴지는 한번 두고 봐야 할 일이고요. 또 개별로 판단하라고 또 이렇게 해버리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당론으로 안 정한다. 네, 안 해버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또 몰매 맞는다. 이번엔 당론으로 반드시 결정해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접근 협력하지 않으면 짱돌 맞는다.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월호 진상규명에 적극적이신 분은 하늘이 더울 거예요. 아이들이 더울 거고. 그거 반대하는 분들은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급살 맞는다고? 또는 다음에 떨어지거나. 급살 맞는다는 표현이 정확히 무슨 뜻이죠? 비명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 새끼 죽었는데 누가 왜 죽였는지를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국가는 얼버무리에서 덮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세월호 사건은. 근데 우리가 방송으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결해야 될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방해하려고 일기 특조위를 끝내버렸고요. 이번에 그 공순주님 방송에도 나간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정원과 세월호가 연관이 없다고요? 이미 드러난 것만 수억 건인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수백 명의 원혼이 들어있는 사건은 여야를 초월해서 협조해야죠. 이제는 그 범인 잡아서 그 원인이 뭔지 알아서 좋은 나라 만드는 데 써야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만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상상했던 모습이 그 요즘 TV CF 보면 김준현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총 들고 입 벌려라 치킨 들어간 다음에 빵 쏘면 입에다가 치킨 팍 박아주잖아요. 오늘 야식 뭐 먹을 거야? 야식 뭐 먹을 거야? 그 야식 내가 정해주지. 입 벌려 치킨 들어간다. 그런 것처럼 최경환한테 입 벌려라 1억 들어간다 빵 쏘는 거 아닐까. 근데 이 세력들이 얼마나 썩었을까가 일단 예. 궁금하고요. 나는 최근에 이 국면에서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는 안 먹었을까? 근데 그게 아직까지 한 건도 안 나오고 있다. 자기들이 관례라고 했어. 예. 관례라고 했는데 민주정부 때는 그걸 안 드셨다는 게 증거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먹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명박은 왜 안 먹었을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이게 박근혜 정부 현재 이 드러난 사실들을 캐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쥐새끼 정부에서도 그거를 먹은 거를 자료가 나오겠죠. 순서대로 나오겠죠. 지금 그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최근의 일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기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원장들이 좀 드셨을 가능성 전 100%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인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국정원장들은 한 연봉을 한 10억씩 주나요? 그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준 만큼 내가 갖는다. 그렇지. 네. 1억을 주면 나도 1억 가지고 저쪽이 1억 주면 또 내가 1억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돈의 성격상 누구를 줬다는 영수증이 서로가 주지 않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공범들은 항상 나눠 갖게 돼 있어요. 청와대에다가 상납하는 것도 저는 개인 비리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저번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전달한 놈도 입을 막아야 되니까 똑같이 주는 방식인 거거든. 근데 거기에 3명의 국정원장들이 안 먹었다는 그 상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얘네들 3명의 전직 그 당시 국정원장 얘네들 3명이 집에다가는 살림비를 갖다 줘야 되니까 월급에서 어떻게 삥 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인과 자식들과 그다음에 자기 부하 직원도 모르는 곳에 돈을 써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쓰기 위해서 아마 인마에 포켓했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직원 경력금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뭐 1억 원씩 썼다. 이렇게 자기가 소명이 되고 이 3명의 국정원장은 그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요구해서 줬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책임은 사실 없는 거야. 왜? 임명권자니까. 근데 자기들이 직접 먹었다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주요 핵심들 있잖아요. 무슨 뭐 국정원장 밑에 뭐 차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나눠 가졌을 가능성 100%라고 봐요. 얼마큼 나쁜 놈들인지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현금이 전달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이게 꼬리표를 붙이는 게 불가능하니까 제가 문득 생각난 게 그 결혼식장에서 이제 그 축의금 받는 역할을 해보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거든요.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들은 봉투를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회사원들은 그냥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대신 돈을 뽑아서 이렇게 누구 이름 써주고 봉투를 내는데 공무원들은 그 봉투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봉투를 이렇게 딱 마감을 해요. 마감을 해놓고 안에 얼마 들어있는지 못 보게? 예, 2심은 무죄가 났죠 또.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원이 이제 박근혜 등등에 장악되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법원은 좀 억울하실라나?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원래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연령 비연령이잖아요. 판사가 법을 갖고 판단할 때, 그러니까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정황 또는 뇌물 공여자나 받는 사람의 어떤 증언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체가 비밀스러운 거니까. 네. 그것을 증거로 보냐 안 보냐가 고무줄 잣대가 되는 거야.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사실 뇌물 관련한 그 재판들은 한마디로 다 엉망들이죠. 그냥 그 정권이나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가장 극단적인 예가 그 한명수 총리잖아요. 의자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유죄가 되고, 홍준표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전달했다고 증언을 했고, 그리고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자살하면서 남긴 장부에 버젓이 이름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죠. 더욱더 홍준표가 쫄아 있는 거겠죠. 2심 판결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홍준표 본인의 말에 따르면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는데 2심 법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이 믿을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믿어야지 왜 법원이 안 믿죠?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으로 내려갈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안 돼서 안타깝고요. 경선 비용도 있고 해서 어디 동구할 데 없느냐. 그래 하니까 집사람이 6월 23일 날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경선 기타금 나왔던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자기 귀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국회 운영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읍니다. 홍준표가 지금 베트남 갔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하시는데도 국회 대책비 일부를 집사람한테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년 6개월 만에 2년 반 만에 말이 바뀌었어요. 특수활동비를 쓰고 나니까 급여가 좀 남아서 집사람 좋다. 뭔 말이야 이게. 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거죠.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서 돈을 쓰는 사람만 알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르잖아요. 그 특수활동비를 쓰니까 월급을 쓸 필요가 없어서 마누라 갖다 줬다 이거잖아요. 그거 아니야. 진짜 개념 없는 소리죠. 아니 그 당시에 홍준표가 하는 말에 의하면 자기가 어찌됐든 뭐 돈이 남아서 그거를 부인한테 갖다 줬는데 부인이 그걸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뭘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좋지 않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 건데 지금 그 홍준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특활비 의혹이 불거지자 아내에게 준 돈은 특활비가 아니라 본인 급여라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일관성 없는 해명은 오히려 수사당국의 진상조사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진상조사를 다시 하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당시에 기자회견이랑 이런 것들을 한 기록이 다 있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왜냐하면 계속해서 놀림감이 될 게 뻔하거든요. 2015년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국정원장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달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비서실장은 2013년 5월부터 매달 5천만 원 현금 따발이 든 봉투를 들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들어갈 때마다 파견된 국정원 직원을 만나러 왔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사무실까지 찾아가 돈을 건네면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한 겁니다. 때로는 국정원 측에서 신원 확인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이재만 전 비서관이 청와대 출입 차량을 인근의 극장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극장 앞에 서 있으면 차가 와서 태우고 청와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후 이병기, 이병호 원장 시절엔 청와대 주변 골목길이나 북악 스카이웨이 노상에서 몰래 만나 돈가방을 전달하는 등
은밀한 방식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당시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이 비밀스럽게 이뤄진 점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라 불법 뇌물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년 넘게 보좌해온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에겐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33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에 더해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안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1,3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본래 대통령의 배우자를 담당하던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한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상 구매 등을 지휘하며 사실상 안주인 노릇을 한 게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상납금 용처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최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가득 담은 상자들이 실려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부터 최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때입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승인을 받아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관련 물증도 제출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 역시 당시 국정원 특활비 비판과 관련해 최 부총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현수 실장의 제안을 듣고 상납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국정원이 특활비 문제 해결을 위한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최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밖에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시사 폭격기들이라고 하지만 이 눈이 오고 그러면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왜요? 그냥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하대요. 유년 시절, 그 청소년기 그리고 20대 한 초중반까지는 어렸을 때 그 추억들이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억으로 남아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첫눈 뭐 이런 특히 이제 초겨울이 내리는 눈 같은 경우는 왠지 좀 마음이 설레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안 할 거라는 생각으로 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약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묘령의 여인도 만나야 될 것 같고 여자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풋풋한 어떤 사춘기 때 사랑 같은 걸 만나는 뭐 이런 느낌 같은 거 그런 날입니다. 방송하기 더럽게 싫은 날입니다. 예. 자, 그 눈을 헤치고 달려오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어포스 원 유명정님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예, 다음에 캐딜락 원 안녕하세요. 야스입니다. 예, 그리고 마린 원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지들이 그거래. 인정하는 거야? 아, 저는 팟캐스트 때 문재인 푸른 나옵니다. 자, 눈도 오고 겨울이 됐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시사 이야기는 엄청 많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이번 방송에서 해볼 건데요. 특수활동비 때문에 설왕설래 뭐 지금 자유한국당은 거의 쥐죽은 듯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고 여기 찍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홍준표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다 뭉뚱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홍준표의 특수활동비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도 괘씸해서 일단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성완종 사건은 무죄랍니다. 본인이. 그 대법원을 믿는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한번 찍히면 아프죠?
엄청 아프죠. 뭐 대법원장 한 명 바뀌었다고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는다 이렇게. 아니, 그 쫄았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한다. 얼마나 쫄았다는 게 딱 티가 나는 말이에요. 전두환 정권 당시에 서슬포를 때도 김재규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원이다. 그 대법원에게 나 무죄 판결 내려줘라고 지금 어쩌면 압력을 넣고 있는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서 소수 의견은 나오죠. 다수 의견하고 소수 의견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소수 의견은 판결에 영향을 못 미치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수 의견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 파기환송심 판결에 영향은 못 미치는 소수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뇌물 전달자가 자기 자신이 뇌물 공여에 관련한 더 큰 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월 11일 기자회견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 활동비라고 받으면 나한테 들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그랬었죠. 예, 그걸 집에 갖다 준 게 무슨 국회의원이 집에서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들을 때마다 너무 저급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저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말은 박근혜식 사고방식이죠. 내 손에 있는 돈은 다 내 거야. 그 도둑놈 심보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요. 저쪽 사람들의 유전자. 이렇게 썼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썼던 것 같아요. 속칭 눈먼 돈이라고 하는 돈의 그 개념이 뭐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써왔던 부분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고 또 그걸 어그로 끌기 위해서 뭐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거를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게 참 후한무치한 거예요. 그 염치를 몰라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말을 수시로 바꾸고 온갖 이야기를 해도 그냥 도둑놈은 도둑놈인 거야. 세금 도둑이라고 해야죠. 우리가 이제 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저번에 그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 정말 맛있잖아요. 좀 잘 나간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게 세금 도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미안함이랄까 일말의 양심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특수활동비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박근혜한테 상납을 했는데 30억이 사라졌어. 전체 금액에서. 청와대에 준 돈은 소명이 된 거예요. 근데 30억이 사라졌는데 국정원장들이 지금 어디다 썼는지 말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모르는 거 아닐까요? 이 전체적인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을 현금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은행권으로 이렇게 다발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발에는 그 은행권 띠지에 은행이 그 마크가 있으니까 그걸 풀어서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무띠지로 다시 묶어서 5천만 원씩 1억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데 그렇게 치면 그 현금이라는 게 사실 잔액이라는 게 딱 안 맞잖아요. 그 현금 관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상해요? 이상하게 현금으로 관리하면 뭔가 꼭 이렇게 마지막 아구가 안 맞거든요. 그거 지난 방송에 비춰보면 신병이 가져간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의 그 장독에 있는 미자금을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30억이 빈다. 근데 그 용처를 지금 말 안 하고 있다. 뭘까요 이게? 어디다 쓴 돈일까? 이게 너무 명확한 게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예요. 원외 반출 내역표라고 국정원이 검찰에게 제출했거든요. 이게 이제 원외 반출 내역표는 현금이 국정원 외로 나간 거에 대한 표인데 여기 나간 거에는 70억이 돼 있어서 박근혜한테 청와대로 40억이 갔다는 거는 소명이 됐고 그 나머지 30억에 대한 용처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3명의 국정원장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려운데 가능성은 2가지라고 봐요. 정말로 검찰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듯이 그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갔을 확률 한 80% 그리고 나머지 20%는 이 국정원장들 지들이 띵겨먹었을 경우. 그렇지. 난 그걸 더 크게 봐요. 정치인은 당연히 갔을 거고. 네. 그러면서 내가 왜 주기만 해야 되냐? 그럼 나도 먹어야지. 나는 왜 월급